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내가 62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내렸죠. 장례식장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했을 때 고맙고 든든했죠. 그때까진요. 사실 그땐 아들도 며느리도 서로 챙겨주고 이해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었죠. 나도 이제는 그들의 한 부분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아들네 집에 들어간 첫날, 며느리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묻더라고요. 그 말이 고맙고 울컥했어요. 남편 없이 맞는 첫날, 그 한마디에 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예전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시장도 다녔는데 이제는 밥상 앞에서도 조용했죠.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려다 냉장고에 멸치 한 봉지를 꺼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뒤로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하긴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여긴 내 아들 집이잖아요. 내가 키워서 보낸 아이의 집인데 며느리의 사소한 말투, 작은 눈짓 하나에도 내 마음은 점점 조여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 친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매주 주말에만 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놓아야겠다고 느꼈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단단히 박혔어요. 이 집에 내가 짐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일부러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식사 시간도 피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요. 그 애한테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정중했지만 정은 없었어요. 겉으론 예의를 지키면서도 말투나 표정에서 불편함이 뚝뚝 묻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 생일이었어요. 작년엔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조용히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케이크 노래소리 들리더라고요. 나만 빼고 생일 파티를 한 거죠. 참 이상했어요. 집 아닌데도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게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죠. 당신이 없으니까 나 이렇게 되네. 같이 늙자고 했던 그 말, 당신은 지켰는데 나는 그 약속도 끝내 못 지켰네. 며느리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처는 결국 내 몫이 되는 거죠. 며느리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시골집으로 돌아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싶었어요. 나와 함께 사는 게 그 아이에겐 고통이구나. 그날부터 난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짐을 정리했고 밤마다 소리 없이 준비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들한테도요. 아침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올 때 나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문 앞에 쪽지 하나만 살짝 붙였죠. 잘 살아라. 나는 내 자리로 간다. 고향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 말만 계속 되뇌었죠. 고향집은 남편과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곳이에요. 오래 비워둬서 먼지가 수북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하나.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시골집 마당에 앉아 있으면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예전엔 빨래 널며 이런 생각했죠. 우리 둘이 늙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그땐 이렇게 혼자일 줄 몰랐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아물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자책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걸까? 아님, 아들 곁에 있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짐이었던 걸까? 한 번은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나가셨어요? 그 목소리에 울컥했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죠. 엄마도 이제 혼자 살아보려 한다. 너희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 말 끝에 아들은 조용했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었고 다시 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게 더 서운했죠. 내가 떠난 자리가 그리워지지 않았다는 게. 며느리와 나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어요. 서로 예의는 남겼지만 정은 사라졌어요. 가끔 시장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요. 내 손주도 저만큼 자랐겠지. 그 생각이 들면 눈물이 고여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니까요. 고향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외로움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이면 예전처럼 남편 깨우는 습관이 나오고 점심때는 며느리에게 반찬 뭐 해줄까 고민했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한 번쯤 더 참고 말을 걸었어야 했나? 내가 너무 귀찮은 존재였던 걸까? 그렇게 자책하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줌마 아드님 왔다 갔다 갔어요. 집엔 아무도 없길래 그냥 돌아갔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그 애가 시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락은 또 없었어요. 며칠 뒤 아들의 문자 한 통.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애들도 잘 있습니다. 딱 두 줄. 그게 전부였어요. 서운함보다 이젠 허탈함이 더 크더라고요.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말 같았어요. 잘 나가셨습니다. 그런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텅 빈 마당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나 그렇게도 싫었나? 당신 없으니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 버렸어. 그 순간 안으로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내렸어요. 남편 잃고 며느리와 멀어지고 아들과 거리 두고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이렇게 홀로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텅 빈 그릇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무너져버린 이 마음을 그 누구도 대신 일으켜 세워줄 수 없다는 걸.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야 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울지 말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자. 혼잣말처럼 하루에 몇 번씩 되뇌었죠. 먼저 집 안부터 정리했어요. 남편의 낡은 양복,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 무거운 추억들이 얹힌 오래된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 내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더라고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조금씩 옷장 안에 넣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마당을 가꿨어요. 남편이 생전에 돌보던 텃밭에 상추와 쑥갓, 고추를 심었죠. 땀이 흐를 때마다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을 회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지 했는데 막상 사람들과 웃고 얘기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나랑 동갑인 미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남편 먼저 보내고 한동안 아들 집 살다 나왔다더라고요. 며느리랑 안 맞았지? 그 한마디에 우린 눈물 없이도 서로를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마을 평상에 앉아 해지는 거 보면서 미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 살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다 늙어서까지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맞아요. 남은 인생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지 않기로,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기로, 내가 나를 지키기로. 비로소 그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 삶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쉬워지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허전한 침묵이 먼저 찾아왔고, 밤이 되면 괜스레 눈물이 맺힐 때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어요. 그전엔 외로움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선택한 고요니까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당 끝에 핀 봉숭아, 텃밭에서 수줍게 고개 내민 고추, 그리고 매일 저녁 지는 해의 빛깔까지.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갈 것들을 이제는 오래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내가 이토록 살아있는 것에 마음을 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김장철엔 같이 물을 다듬고, 저녁엔 함께 된장국 한 그릇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람 냄새를 다시 맡게 되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따뜻한 위안이 되던지요. 한 번은 아들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한 번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답했어요. 보고 싶은 건 나도 그렇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살아야 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이 삶도 소중하거든. 그 말에 아들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손주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우리 놀러 가도 돼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걷는다는 건 이렇게도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처럼 무작정 다 주진 않았어요. 내 마음도 지켜야 하니까요. 손주들이 시골로 놀러 오던 날, 나는 새로 산 작은 가니 풀장을 마당 한켠에 설치했어요. 시냇물 냄새 나는 고무 튜브, 알록달록 수박 조각, 그리고 깔깔 웃음소리까지. 그날 마당은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풀장 속에서 첨벙거리며 웃었고,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리웠던 장면이라서요. 며느리는 아이들만 내려보냈더라고요. 연락 한 통 없이, 말 없이 그저 택시에 아이들만 태워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예의는 지킬 줄 알았는데. 하지만 더는 그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은 다 다르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나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로는 텅 빈 마당처럼 조용하지만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젠 나도 내 손으로 내 삶을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만의 차를 끓이고 책을 읽고
고양이 밥을 챙기고 이웃집 할매랑 웃으며 장을 보러 가는 평범한 일상. 누가 보면 별거 아닌 하루지만 내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도 알게 될 거라 믿어요. 가족이란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처음부터 시골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며느리와의 갈등도 상처도 없었을까?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 시간조차도 필요했던 여정이었구나 싶어요. 상처받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니까요. 요즘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마당에 핀 해바라기 한 송이, 고구마를 수확하던 날의 땀방울, 시장 할머니가 건넨 삶은 옥수수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커요. 한 번은 읍내 문화센터에서 노인 수필쓰기 강좌라는 걸 시작했어요. 글이란 걸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지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이야기를 쓰세요. 그게 제일 진짜니까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나도 내 삶을 적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얘기도, 아들 얘기도, 그리고 남편과의 지난 시간도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꽤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렀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버텼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물론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삶은 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는 드디어 그걸 배우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나는 우리 마을 노인정에서 인생 이야기 발표회라는 걸 준비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글쓰기 강좌에서 시작됐는데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죠. 선생님,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진짜 사람 마음이 담겼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망설였어요. 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까봐 혹시라도 누가 비웃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발표 당일 나는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 살다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 하나 비웃지 않았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누군가는 끝나고 나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고 아내들의 이야기고 한 인간의 진짜 고백이었구나. 그 발표 이후 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울고 또 웃고 어떤 날은 함께 찜질방도 가고 어떤 날은 그냥 마을회관 평상에 누워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웃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거든요. 겨울이 시작되기 전 나는 집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었죠. 서리가 내린 감이 제일 맛있다. 그 말이 귀에 선해서 그를 기억하며 직접 묘목을 구해 심었어요.
감나무 앞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놨어요. 해질 무렵이면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나날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너무 버겁게만 느껴졌어요.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죄송했어요. 정말로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편지로 대신했죠. 이제 괜찮다. 나도 너도 조금은 달라졌겠지. 다만 한 가지, 나는 여전히 손주들이 보고 싶단다. 그 편지 이후로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에서 관계의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선택한 이 고요한 삶에 감사해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온 지난 날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차례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가족이면서도 결국엔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 중요한 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상처도 오해도 후회도 다 삶의 한 장면일 뿐 우리는 그걸 지나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겠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고 있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 당신 자신이 미소 지을 수 있기를